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또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오늘 요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부산과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게 통상 발표만 적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노사정에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 발표 자료는 7월 2일자였고 워낙 이제 상황들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7월 2일자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파동들을 보면 그 위기라는 건 되게 1년 이내에 복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들이 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코로나를 시작할 때는 되게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요새는 2년이 될 거다, 3년이 될 거다, 아니면 상시화가 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 안정화 정책에는 노사정이 다 타협들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배경이 뭔지를 두 번째 주제로 좀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 정책의 현 주소가 뭔지를 세 번째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촘촘히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라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차이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는 당연히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현상이고 실제로 최근에 보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와 비슷한 그런 재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메르스도 있었고요, 사스도 있었고 그게 꼭꼭 보편적인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또 거꾸로 짐승에 관계되는 것들, 닭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요새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봤는데 코로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로 코로나에 걸릴 것을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집에 가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활이라든지 고용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더 조금 불안한 건 제가 나왔던 동선을 꼭 잘못하고 못하고 간에 모든 동선을 다 꺼내놓고 신용카드도 보고 핸드폰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공개가 개인에 대한 것들이 공개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그 과정에 스쳐간 사람들만 보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런 생활과 고용에 영향을 받는 분명히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라는 건 분명히 우리 신체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지나가면 들어오는 그런 요인이긴 하겠지만 이 불평등이 실제로 생기는 것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계급, 소득계층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결과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 코로나19의 불평등 심화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지만 줄어드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일부의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 좋은 정규직 자리라는 거에 비해서 저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꼭 비정규직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훨씬 더 심하게 영향도 받고 또 일자리의 위협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불평등이 심화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재난 시기에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임시 일자리를 확대한다든가 또 기업도 고용 유지하는 그런 정책 과제를 기업이나 국가나 모든 데가 다 합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각각 좀 시각들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은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굉장히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계는 사업 개편을 통해서 제조 조정을 원하고 인력 조정을 원하지만 또 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려면 임금 동결이나 또 삭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정부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경영계의 역할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까? 근데 분명히 국가가 공공일자리를 3차 추경도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조금 난리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그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이런 채용의 실용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 시대에 이런 공공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자리 사업이라 해도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세금 낸 사람들의 것들이 잘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기업은 인력 감축 대신에 고용유지금을 활용하는데 그게 다 또 실제로 세금이나 세금을 주라는 고용보험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이 좀 약화되고 또는 우리가 쌓아왔던 고용보험의 많은 그 적립금의 규모들이 거의 소진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보면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국가 측면의 증가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항구화되고 그 다음에 감염, 신직, 빈곤, 파산의 위험들이 굉장히 축적해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안정은 되게 국가의 책임이었죠. 근데 국가의 책무라는 게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 의료, 고용, 소득 이런 것처럼 사회안전 보장이 국가 업무로 추가되고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의 흐름들을 다 보면요, 정책들을 보면 엄격한 방역을 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 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과 소득이 감소가 유발되는 약점들이 있고 그래서 또 느슨한 방역을 하려면 경제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질병이 확산돼서 대량 실업이 또 발생하고 치안과 기본 질서가 붕괴하는 어떤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국가 작은 정부에서도 방역 제재는 지속돼야 되지만 방역 방임 국가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손실되고 정부 조직이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 방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된 그런 나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잘 됐을까? 그럼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훌륭한 조직들을 갖고 그것도 전부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하고 또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국에 강한 복지국가에 대해서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거의 갔다가 하지 못하게 되는데 계속 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노사정 대표자 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굉장히 우리 여기에 조직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한국노총이 큰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직원 수가 민주노총이 이제 한국노총보다 조금 많아지면서 앞으로 계속 제1노총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노총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1999년에 민주노총 자체가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서 2020년 4월 17일 날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의 합의를 6월 말까지 하도록 안을 좀 만들도록 해야죠. 그래서 6월 29일 날에 합의 문안이 도출되고 그게 이제 아까 7월 초에
이제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과정이었는데 강력히 일부의 분들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협상이 결렬이 돼 있고요. 지금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7월 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안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사가 노동을 분담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돼 있었고요. 또 경영계는 경영계에서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했고요.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휴업, 근데 그 옆에 이제 휴직 같은 것들이 제가 작성했던 그 이후에 한국들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협상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휴직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큰 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대타반이 그 사인은 우리가 조인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한 거라고 했을 때 정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제 차분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연장하고 또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 계속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물적, 양적 이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왜 노동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고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또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것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사회적 대타반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근로시간의 단축, 휴업 등 이제 휴직을 빼고요 조치하면 노동계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일부의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 합리화의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정부 입법을 추구하되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노동계는 또 그것도 타당한 얘기도 합니다만 일괄 가입 대신에 업종에 따라 예를 들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들어왔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면 지난 시기 한시적 하청 및 위탁 업무 위탁 계약 해지 금지, 원청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간접 노동자까지 포함해 신청을 의무화한다든지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자 신청제도 도입 등 이제 협상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이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민주노총의 합의안의 반발 사항은 합의안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해고금 조항들이 충분히 삽입되지 않았다는 조금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반발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우리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반발의 가능성이 있지만 노사정이 지금 사회적 대표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또 가능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제 노사정의 측면이고요. 저희가 현재 고용노동 정책 현지수를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 최근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딜레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임금궁이라고 해서 인천국제보건공사에서 이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기본소득, 또 실업급여,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우리가 간략하게만 좀 화두를 던지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올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그림을 보면 최근 최저임금이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2021년의 경우에 경영률은 2.1%, 어려운 시기가 왔으니 우리가 삭감하자고 했고요. 민주노총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얘기했는데 노동계는 최소한 10,000원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16.4%를 올려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은 고용 유지다라는데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업자 수가 4월에 117만 명에서 5월에 1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다 받는 것 같은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영계에서 일하는 것처럼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2.1%를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작년처럼 작년에 2.9%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물가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한 3% 수준을 올릴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금방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고용안정 지원 자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예측하기를 이 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인력 정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실업이 저렇게 늘어났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좀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경제학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일단 경기가 부정되면 일단 고용이 그럴까 하는데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렇게 경영계와 노동계가 나름 뭐 설득력 있는 얘기 어느 쪽을 보더라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금액이라는 건 또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 국제공항공사의 무너진 공정인데 그거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하면서 무임승차라는 이직들이 되고 있고요. 이 무임승차에 대해 승차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일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정에 집중하는 정책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실현된 성과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과 일하다 보니까 기존의 정규직과 전환자의 대우는 같아야 되는지 달라야 되는지 정부는 뭐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또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하고요. 또 공공부문에서 다른 직종 간의 대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데서도 인천공항 국제공항공사 말고도 다 이제 임금을 올려주고 정규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안전 업무에 정규직화의 필요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그거는 분명히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얘기하는 인공공학 시대의 청년이 혼란 이유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동경제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어떤 유대감이나 인식의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뭐 정규직으로 해서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노조에 특히 복수노조를 결정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임금 수준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견도 반드시 옳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간에 공정성은 좀 무너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당의 국회의원의 사모님께서도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는 걸 보면 분명히 평균 저도 요긴하게 잘 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조금 그냥 공짜 어떤 시혜적인 사회복지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더 권리로서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2탄은 뭘까, 3탄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우리가 행성 지원을 권리로 인식하다 보니까 후세대한테 아주 큰 부담이 오지 않는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가 2010년에 무상급식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 시장 하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고 서울시장을 내려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는 이런 상공성 복지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현재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극명하게 그랬던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기본소득의 일부라고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제도의 개념이 뭔지 또는 이것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인지 보완인지 또는 복지지원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자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용복지에서 아마 사회복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에 사용되는 지원에 대한 고민과 수단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정책을 만들어서 실험이 아닌 정책의 확성을 높이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한 지원 조달을 통해서 청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도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 복지 시스템을 좀 바꿔가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이 한편에서 저희가 이게 복지제도냐 아니면 경제정책이냐 이렇게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 사회복지도 우리가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로는 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기급급여를 전 국민에게 지급한 이후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우리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노사관계에 기초한 일자리가 감소하고 또 사회보험의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새로운 사회적 분배체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기본소득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복지정책인지 경제정책이라는 논쟁도 나왔고요. 아직 핀란드에서 시험을 해보긴 했지만 국가 단위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온 적이 없어서 우리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좀 어렵지만 또 뭐 지자체, 우리 제주도 같이 이렇게 좀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제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수와 진보에서 모두 국민부연방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뭐 안심소득제라든지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정말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계속 근로의욕은 승진하지 않고 갖고 있는지 또는 복지체계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많이 늘어난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다음에 열심히 구직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요. 실직 후 4개월까지 월 최소 181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이 17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일하고서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181만 원이면 간단하게 산술하면 돈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돈을 탈 수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봤더니 지난 3년이면 6번까지가 가능한데요.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받은 사람이 3,399명이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라고 한 번 쉬고 6개월이라고 한 번 쉬고 6개월이라고 한 번 쉬고 이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죠. 근로해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맞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실업급여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용을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남용한 건 아니죠. 제대로 굉장히 잘 활용하신 분이긴 한데 결국에 이렇게 너무 강화가 되면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이분들이 재취업에 나서지 않으신 겁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소중급여를 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길을 열심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오면서 이게 구직이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찾는데 4주간의 2회를 찾아야 되는 걸 4주간의 1회로 또 좀 쉽게 그러니까 덜 찾을 수 있도록 또 설계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실업급여의 지원 대상을 굉장히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로유인을 실패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좀 실패한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실업급여를 훨씬 더 대상들을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임금 근로자 중에서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제로 50%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사립교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제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학연금을 받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고용보험의 확대는 사회적 기본권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처럼 지금 코로나19처럼 경제 충격이 왔을 때는 사회적 안전망이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어 추후에 발생하는 국가 재정 부담을 미리 줄이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고용보험의 적용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확대가 현실화하려면 우리가 이게 사업주가 반 내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근로자가 또는 노동자가 반을 내고 하는 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세금 비슷하게 좀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해야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와 또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자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려한 것인데, 현재로 그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바꾸기 세금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는데 조금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좀 나오는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시스템은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부의 분들은 정치인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좋다고 그러고요. 어떤 또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좋을 거냐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고용보험 정책의 차원의 정책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차원의 접근법이어서 다른 또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짧게 제가 고용안전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를 통해서 강력한 정부의 힘을 갖다 보니까 강력해진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에 우리가 자기의 정부를 저렇게 나올 때 이건 우리가 사생활 침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차단하는데, 이 지금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보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와 그 과다한 개인정보 공개 또는 정부가 너무 설계를 많이 하는 강력한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처럼 누군가 이 정부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그런 것들의 이 고용노동 정책에서도 좀 한계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 구체화된 것들은 아닌데요. 이게 꼭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에 너무 정부가 알아서 뭐가 필요하니 내가 설계해 줄 테니 민간 보고 또는 기업이나 노동자 보고 너는 따라와라는 정책들이 생기지 않다. 아까 그 실업급여나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이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부터 우리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디지털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권리가 불분명해지고요. 또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어 생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물론 플랫폼 제공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고 특정한 서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통적인 이런 자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일자리와 좀 상당히 다르고요. 비교적 작은 단위로 업무가 수행되고 노동의 전속성과 전업성이 없어집니다. 누가 나의 사업주인지를 모르겠고요. 또 스스로도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고용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사용자의 노동자 지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특수고용 노동에서는 위탁계약을 통해서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전속성이나 전업성은 유지되지만, 플랫폼에서는 이런 전속성과 전업성이 의미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300만 원, 350만 원, 그러면 취직임금보다 굉장히 많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 비용들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비용을 계산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이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원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라는 또 강점이면서 단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계에서는 노동협의라든지 또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노동공제를 만든다든지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서 만들어가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떤 단체라든지 자기의 커넥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성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하고요. 별도의 그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 중에 청년 일자리 감소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년제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사회민간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년 효과가 나타났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일자리가 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우리 주 52시간 근무제가 굉장히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좀 꺼리게 되고요. 그래서 취업한 근로자의 주의로 공고해지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신규 채용이 적다 보니까 청년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책 사업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바람직한데 기업이 채용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이러한 그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외국 근로자를 배려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외국인 우리가 쿼터를 줬더니 그 시청률이 71.9%에 불과했고요. 2020년 3분기에는 시청률이 83.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우리가 배정할 인원이 7,552명이었는데 6,218명밖에 시청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중소기업의 향후 코로나에 따른 사업 불투명성이 굉장히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경기를 앞으로 보는데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대에 취약 일자리에 대해 취업하는 그 취업자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기가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분명히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그거는 국민이 다 노사들 모두 다 협조를 하는 사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정부 정책을 할 때는 마중물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만들면 민간이 따라오는 건데 지금 민간이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적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아까 그래서 조금 일부는 정말 아직 있긴 하지만 줄속으로 이렇게 추경도 편성이 되고 하는 면들을 보게 되면 저게 다 후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분들인데 국가 채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소사업주는 사업 전망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외국인 고용 수요조차 줄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엄선하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한식으로 창출했고요. 그게 파급효과는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지급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는 좀 취약한 중소사업주라든지 또는 취약 노무 제공자들한테 좀 집중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분열된 사회구조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들의 이익들을 갖고 있더라도 좀 타협하는 그런 가능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이 일어날 그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눈에 그렇게 금방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앞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일자리를 염두에 두는 어떤 소비 정책이나 투자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나 투자가 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경제성의 첫 걸음은 투자에서 시작되고 기술력에 의한 생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측면에 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공정성은 굉장히 향상되고 우리가 좋은 사회로 분명한데 이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 우리 사회가 먹고 살아야 할 새로운 것까지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에 대한 앞에 길이 보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이 갑갑하고 우리가 조금 더 타협과 우리가 같이 새로갈 어떤 지혜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지역 고용 구조 변화와 대응 과제입니다. 발표는 이순묵 제주연구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제주 지역에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설명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떤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등 이제 서비스업에 밀집되어 있는 우리 제주에서는 고용상의 어떤 악화, 기존의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한 악화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이슈를 잡아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영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해고라든지 취약계층 근로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지었고요. 실직 상태 또 실업 상태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이러한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희 우리나라가 기존의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취약계층 특히 안정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고용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산업하고 고용 구조 현황을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고용과 산업 구조상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상의 어떤 미스매치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를 5월 기준으로 좀 봤습니다. 제주 지역의 이제 15세 이상 인구는 한 56만 3천 명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38만 5천 명인데 전년 동월 대비 한 6천 명 정도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좀 늘었는데요. 1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 명 정도, 7.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지금 이제 66.4%인데 실업률은 이제 3.1%로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2020년 이제 1월 상반기 이제 초기에 고용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2월, 이제 3월 그다음에 5월 달에 좀 약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은 201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증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7% 그다음에 지금은 3.2%까지 2.18% 3.2%까지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산업 특징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지역의 산업체는 한 6만 2천 건 정도 되는 체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한 27만 2천 명 되고 5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 이제 81.9%로 죄송합니다. 81.9%로 이제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숙박 음식점이 한 29.3%로 가장 높은 부분을 보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조업이 한 4% 정도를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서 높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43.7%의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전북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높은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 이제 추이는 이제 일용직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상용직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어떤 월 평균 임금을 보면은 그 231만 원으로 전국 그 평균 297만 원보다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랑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낮은 걸로 봐서 제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동향을 그 워크넷 자료로 그 고용정보는 워크넷 자료로 살펴봤는데요. 2014년하고 2017년까지는 이제 마찰적식보다는 어떤 구조적 미스매치 부분이 좀 컸던 걸로 보이고요. 2018년 이후에는 노동 수요 부족에 따른 어떤 실업 증가가 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저숙련자들의 어떤 실업 보통 상태가 이제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 미스매치라는 건 이제 그 숙련도에 따른 어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발생했을 때 실업을 말하고, 마찰적 미스매치는 일자리가 찾는 과정에서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차이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동 수요 부족 실업은 어떤 그 노동 그 수요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작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적어서 발생되는 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코로나 이후에 겪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노동 수요 즉 실업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구조적 실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구조 실업하고 마찰적 실업하고, 근데 이제 노동 수요에 대한 어떤 부족이 때문에 발생되는 그 실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사이즈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2020년 상반기에 지금 이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인 배수를 보면은 그 부인 인원을 이제 구직 인원으로 나눈 건데, 각 직종별로 전년 그 2019년 4월하고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교육직이나 보건의료직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비직이나 아니면 음식 서비스가 아니고 여행 숙박업, 그 다음에 제조 단순, 농림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직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인 배수 이 수치가 따로 된 걸로 보여집니다. 학년별 일자리 미스매치를 봤더니 그 학년별로는 지금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저임금 고졸 이하의 어떤 학년
저항력 수준의 일자리들 포지션이 많았었는데 지금 2020년 그 상반기를 보니까 그 고졸 이하의 그 구직자는 늘고 부인자가 줄어드는 상태가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의 어떤 그 임금별 그 부인구직 형태를 좀 봤더니 그 주로 이제 임금이 낮은 쪽, 그러니까는 100만 원 미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특히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어떤 구인구직 그 사이즈가 많이 주는 걸로 봐서는 임금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낮은 이런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구인 그 자포지션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임금 저숙련자의 어떤 그 일자리 기회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업 상태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그 고용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의 어떤 변화를 좀 봤는데요. 그 주로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떤 관광객 추이를 통해서 봤을 때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름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때 이제 우리 제주도가 이 사업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주로 이제 5인 미만 사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 때 실업률도 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 취약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급격히 이게 줄어들었고요. 관광객도 이제 외국 관광객도 이제 그 부사증 그것 때문에 줄어든 상태고 이게 지금 2020년 4월에 살짝 올라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실업자 그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고용정보원의 그 워크넷 자료를 통해서 실업급여 지급 건수를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3년치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1월부터 이제 500건 이상으로 증가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에 이제 6,131건으로 상당히 높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는 8,990건으로 이게 이제 중복 그 건수라는 거는 이제 중복적인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높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보여지는데 8,990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살펴봤는데요. 업종별로는 지금 숙박음식점업이 지금 2020년 상반기 2월 달에 623건에서 4월에 이제 1,38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소매 업종이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고요. 이 두 업종이 숙박음식점하고 이제 도소매 업종의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이제 우리 제주 지역에 나온 걸로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연령별로는 지금 50대 맨 위에는 50대가 2,364건으로 4월이고 6번으로 이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1,924건.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 맨 밑에 청년층인데 20세 이하. 청년층도 지금 그 2010년보다 뛴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연령층은 50대 장년층하고 청년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청년층하고 이 장년층을 어떻게 그 실업 구제를 할지를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실업 구제할 수 있도록 가지고. 그다음에 외식업 쪽에 이거는 이제 외식업 쪽 폐업된 현황을 본 건데 2019년도에 1,308건으로 29.8% 증가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외식업 요게 이제 최저임금 영향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영향으로 회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2020년도 1월, 2월 달에 297건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늘은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황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제 정부에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조금 보고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상당히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보험 그 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그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도 90%까지 이제 유축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 말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약 5천억 정도까지 증가하는, 7배 정도 증가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각 지역별로 그 분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는 이제 숙박음식점 쪽이 이제 많이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이나 아니면 그 경기, 그 다음에 경북 이런 쪽 이제 제주도 쪽에, 그 다음에 광주나 이쪽 대전, 그다음에 인천, 경기 이쪽은 도소매 쪽이 이제 높은 걸로 보입니다. 서울 쪽은 이제 15,000건이고 경기는 10,0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 800건 정도 되고, 이번에 이제 그 고용유지 지원금에 이제 3월 기준으로 이제 585건으로 잡혔는데요. 숙박음식점이 한 157건 정도 되고 도소매업이 한 80건, 그다음에 산업시설관리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금 3월 말부터 이게 표상으로 보니까 이 데이터상으로는 고용보험 시스템 데이터상으로는 3월 달부터 2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3월 말에 3월 29일 이후로 급격하게 3월 30일 11,505건으로 3월 말부터 이렇게 급격히 10,000건 이상으로 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상 최대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고 건수가 5만 건을 넘었다는데 지금 한 7만 건 넘은 걸로 언론에 보시되고 7만 건.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딸린 이제 휴업이나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분포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예외는 아닌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들이 거의 90%를 넘는 90.5%를 차지하는 이런 통계를 고용정보원 시스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 들어서 도소매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숙박음식점이나 이제 도소매업 이쪽인데 이 첫 번째가 도소매업 이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설 관리 이 순으로 크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고했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거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이제 사실은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려줘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상황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도 그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자체가 줄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장려금이 그 주로 이제 고용유지 쪽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금 이제 주 52시간이든지 아니면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단축 근무로 지원하거나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건수가 상반기에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휴가 고용장려금도 이게 사실 그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의 일정 금액을 임금을 지원하는 건데 2020년도는 2019년보다 상당히 절반, 3월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에는 22,31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1,820건으로 거의 그 절반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청년 내일채용 공개나 이런 그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이제 탈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급한 이런 금액들은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도 지금 지자체 직접 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 건수도 지금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7대 분야 한 60개 과제가 있는데 2018년에서 22년까지 3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976명,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은 44,527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그 청년 일자리 1만 명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 2018년에서 19년에 일자리 3,216명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2019년 채용 실적을 보면 주로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 920명의 증가된 걸로 117.0%로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프네이 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내에 이제 미취업 청년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층에 대한 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플랫수당이라든지 이제 프로젝트 조심하시 지원을 해서 단계별로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취업을 일자리를 위한 이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250명이 총괄 인원으로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취업 기반은 상당히 강력한 것을 보여주고요. 이게 그 훈련을 잘 정립해서 그 다음에 그 취업 알선과 연결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중량형 일자리 창출도 이제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산업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중년 장년층에서도 동일한 그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으로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번에 이제 고용광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월 50만 원씩 지원한 걸 했는데요. 특수 근로 형태 근로자들, 특고 근로자들이나 이제 프리랜서 지원을 해서 1차에 이제 1,906명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지금 2차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800명 정도가 2차에 지원된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그 특고 근로자 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 포지션은 상당히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특고 근로자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그 지원 기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보험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한편적으로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활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대면 업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도가 좀 늘어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쪽 지적 상태가 저숙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20인수나 아니면 인수위 낮은 층을 상대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도를 보여집니다. 그것도 상당히 포지션이 큰데 이거는 지금 일자리 사이즈가 상당히 적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 측에서는 단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시켜줘서 고용을 유지하고 단기 일자리로도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아니면 고용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는 공공일자리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으로 해서 수력 부족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창출 사업을 제주도의 어떤 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이나 아니면은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식품이나 바이오매스나 어떤 이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주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오픈헬센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고용 일 경험 지원 확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술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그런 전략 산업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앞에도 보셨듯이 이제 청년층하고 이제 장년층이 우리 실업 상태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지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청년층에 대한 어떤 일 경험 지원을 꼭 확대시켜준다든지 장년층에 대한 전직 지원 훈련이나 아니면 장년층 구직 촉진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지원 생활 지원도 해주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해주는 이런 구도를 해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자금이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홍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이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끌고 이게 개선에 대한 나가야 보시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이제 과제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공공 일자리를 좀 늘려줘라 이런 부분이고요. 노동 수요 부족에 따른 부인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주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참여, 그럼으로써 이제 저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 참여를 높여서 어떤 일 경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제주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이 저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제 마을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접목시키는 방안도 아마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셋째는 고용보험 산업지대에 있는 이제 취약계층 고용 상황 활동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특수근로자나 아니면 프리랜서 연구사업자에 대한 어떤 대상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요건 완화, 지원 기회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어떤 보강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특수근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공공보험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공공보험 대상에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규모 이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수정 절차에 대한 절차도 강화해야 되지만 전문 이제 노무 상담이나 이런 것들 부족해서 신청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신청 자체에 누락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전문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 이제 공공 인력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증원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주지역 내 어떤 그 우수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제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취업 그 알선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루트를 즉시 이렇게 연결 관계를 좋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사실 이제 올해나 내년에 이제 그 공공부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 미래 이제 제주도가 가져야 될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 일자리 그 창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청년 일경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대거 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지자체까지 또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기반, 그 다음에 그 외부로 유출되는 그 청년들에 대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어떤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나 그 훈련,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어떤 클러스터나 단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술의 인력에 대한 어떤 양성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공공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자체에 대한 직접 어떤 효율성, 효과성 평가, 그 다음에 일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